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4.15 총선 이후 아파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17일이죠. 이틀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고, 잠깐 누차 강조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네. 그리고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선도 반드시 민주당에서 대선이죠.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대통령 임기가 한 5년이니까 2번 정도는 더 민주당에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총선도 마찬가지로요. 이 구도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총선 이후가 됐는데 이틀이 지났으니까 일단 총선 이후죠.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과 부산 아파트 시장 이거를 이제 따로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밀고 나가는 그 부동산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좀 잘 아실 거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그 부분이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한간에는 총선 전에는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규제를 세제를 같은 보유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완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 정권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정책들은 고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은 첫 번째죠.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공급을 일단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통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이건 적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이 부분은 노동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자본이득이죠. 자본이득. 부동산의 어떤 차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쪽 진보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일단은 보는 것들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라는 계획경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자기들은 잘 많이 해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재개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한남 2구역입니까? 3구역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촉진 3구역 있죠. 촉진 1, 2, 3, 4. 그리고 거제 2구역, 대연 3구역. 이 구역들이 앞으로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에 다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한 7조 지금 총 사업비가 한 7조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재개발은 이제 할 가능성이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재개발은 앞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한 9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개발 지역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발 이익 중에 일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죠. 초과이익 환수 세금이란 부분들로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가 내죠. 개발 이익에 대해서. 자, 추진위가 설립 때의 공시지가에서 분양될 시점, 사업 종료될 시점에서의 그 분양 가격을 거기서 차익을 뺍니다. 거기서 50%를 초과이익 환수제를 낸다는 거죠. 이 개념이.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다 보니까 내가 만약 3억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3억.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계산 뚫리게 보니까 3억 정도 내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이 3억 원의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어떻게 돼? 분양 세대를 줄여버리죠. 네. 자, 분양 세대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분담금을 내야 되죠.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제를 3억 내니 분담금을 3억을 내게 되면은 분양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 되면 어떤 효과가 됩니까? 동관 간격이 줄어들죠. 예. 지을 아파트의 세대가 줄어드니까 닭장 아파트처럼 막 세대를 막 늘려가니까 막 동간격이 막 좁아져요. 복잡해지죠. 차라리 세금 3억을 낼 돈으로 분담금 3억을 내가지고 동간격을 넓히자. 이걸로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분양세대가 줄어들죠. 이 분양세대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3번. 신규 공급이 급감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어진다?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기존의 재건축에서만 공급 감소가 분양 공급이 신규 분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제는 재개발까지도 분양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재개발을 조합원이다. 내가 초과이익 환수제 3억 낸다. 3억 안 냅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분양 세대 줄이자는 겁니다. 동간격 넓히자. 우리 더 쾌적한 환경 만들자. 아니면은 분양 세대를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 세대는 조금 줄이고 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고급화로 가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세금을 3억 내는 거는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분양 세대를 줄여가지고 동간격을 높이든가 아니면은 3억 원씩 더 내가지고 고급화를 시키면 어땠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죠. 그래서 모든 조합들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도 앞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 분양 공급이 줄어든다. 신규 분양 줄어들고 반드시 공급 줄어들고 고급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재개발도 앞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은 더 고급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남구역. 촉진도 마찬가지고 더 고급화로 갈 가능성이 크고 대연도 마찬가지죠.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화로 가고 분양세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동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영향도 여러분들이 잘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역대급 부동산 광풍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네, 역대급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올해 이후부터는 이제 공급은 이제 완전 차단입니다. 공급은. 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국에 들어서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공급 없습니다. 이제. 네, 그 효과는 앞으로 2년 후에 펼쳐지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돈을 풀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다 죽거든. 모든 사업장, 모든 업종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중의 헬기에다가 그냥 돈 뿌립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치료제가 당장 안 나오죠. 하늘에서 뭐 치료제 떨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겪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인공호흡기가 이제 돈이죠. 인공호흡기에 대고 일단은 살아나자. 일단 버티자. 이 전략이죠. 이게 바로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실물 자산의 급등입니다.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진행되면은 이후에 부동산이 급락할 거라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공식이에요. 예. 공식이다. M2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반드시 실물 자산은 급등한다. 그만큼 비례해서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울과 부산은 경로가 다르다 그랬죠. 제가 일단은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작년 12월이라고 했죠. 작년 2009년 12월 달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을 강조했죠. 2019년 12월 달에 도달하게 되면 올라가는 폭은 없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폭은 열려있다고 그랬죠. 서울시장은. 이거는 제가 2019년도 작년 9월부터 계속 누누이 말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이 서울시장의 꼭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파동입니다. 파동. 대동수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대등수치상으로는 절대 서울부동산은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바보야, 이 병신아. 서울이 사야지. 서울이 내려가면 서울이 사야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부산을 사라 그랬어요. 부산을. 2019년도 9월 되기 전에 부산을 사라. 그러나 99%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 사야 된다. 서울 사야 된다.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서울과 부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주기가 12년이에요, 12년. 네. 11년에서 12년 주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동수치 계산하는 거는, 하락기와 상승기를 합친 가격이죠. 합친 기간이죠. 이 합친 기간은 항상 11년에서 11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달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맞출 수 있어요. 이 바닥이 언제인지 이 저가가 언제인지 고점이 피크가 언제인지 바닥이 언제인지 대등수치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꾸 정부 정책을 보고 이거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시장을. 사실은 정부 정책이란 거는 뭐 저금리라든가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핑계. 네.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를 대는 핑계밖에 안 되고 내려간 이유를 대는 핑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014년부터 올라갈 때 서울시장이 올라갔죠. 5년 동안 올라갔죠.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가 몇 번 나왔어요. 19번. 근데 서울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19년 동안, 5년 동안. 말이 안 되죠. 재료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면. 아시겠습니까? 재료를 보면 안 돼요. 자, 얼마나 지금 서울 부동산시도 얼마나 막판에 지금 2019년도 12월 달에 얼마나 지금 광풍이 불었습니까? 꼭지 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여기서 투기 지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못 오릅니다. 못 올라요. 자, 이 조정폭이 어떻게 되냐면 31.8% 피보나치 수율로 31.8%입니다. 반드시 하락이 됩니다. 예, 대략 30%죠. 자, 적은 단지가 마이너스 20%고 좀 더 빠지는 단지는 마이너스 31.8%는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 자, 이게 31.8%를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하락기가.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1.8%를 찍거나 하락기를 내년 12월까지 거쳐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찍어야 된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서울시장은 자,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대세 상승의 1파동이 시작됩니다. 네, 1파동 시작돼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에 해당됩니다. 다시 또 랠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또 전 세계적인 또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부산시장 한번 볼게요. 부산시장은 19년도 9월이죠. 19년도 9월. 자, 19년도 9월에서 보시면은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 그래서 2008년 9월이죠. 이거를 바닥 찍고 올라가는 기간하고 2019년도 9월 요 기간이죠. 하락기와 하락기 이 기간이 대략 11년입니다. 11년. 부산은 11년, 서울은 12년. 그래서 기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상승과 상승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승기와 부산시장의 상승기가 겹쳐지는 구간은 서울시장의 상승의 끝 무렵이고 부산시장의 상승의 초반 무렵이 같이 겹쳐지고 중간은 절대 겹쳐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시장의 끝과 부산시장의 끝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겹쳐진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올라갈 때는 부산시장은 항상 하락합니다. 반대로 부산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서울시장은 항상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매기가 응집이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예, 이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뭐 1000조, 2000조 남아 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집중될 때는 서울시장으로만 가고 부산시장으로 갈 때는 부산시장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은 절대로 없다. 왜 절대로 없는가 하냐면은 파동이 진행되는 순서가 달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대등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파동이 진행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겹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올라갈 때는 지금과 같은 시장은 지금 부산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죠. 이 국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에서 아무리 많은 악재가 나와도 부산의 아파트 안 내려갑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아파트들 있죠. 안 내려가요. 자, 서울시장은 어떠냐면은 서울시장은 악재만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대세 하락 국면이죠. 네, 대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어떤 재료가 나온다. 호재 재료도 나오고 악재 재료도 나오겠죠. 뭐 저금리, 양적 완화, 호재죠. 코로나19, 부동산 규제, 악재죠.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악재만 받아들입니다. 이 반대로 보시면은 부산시장은 또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또 뭐 저금리도 있죠. 금리 하락도 있고, 또 악재 뭡니까? 코로나19도 있고, 부동산 규제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부산시장에 받아들인 거는 호재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서울시장과 달라요. 저금리 양적 완화, 이 부분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안 내려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부동산 뭐 하수들 있죠. 자꾸 뭐 내려간다 그러는데, 그건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산시장은 어떻게 되냐? 1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파동이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한 3파동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약한 4파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들어갔고는 대폭 성장 나옵니다. 대폭 성장. 급격한 지금 묻지마장이 5파동이 나와요. 자, 묻지마장은 1, 2, 3, 4 중에 상승 1파동, 상승 3파동, 상승 5파동 있죠. 1파동은 모든 아파트 지역들이 다 올라갑니다. 1파동. 예, 이거는 유동성 장세죠. 예. 뭐, 진구도 올라가고, 제가 듣는 말씀드렸죠. 동래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수영구도 올라가고, 무슨 뭐, 해무도도 올라가고, 남구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3파동부터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복수만창을 해서 해안라인만 올라갑니다. 내륙은 안 올라가요. 5파동이 되면은 해안라인들이 그냥 이 묻지마 나옵니다. 묻지마. 희한하죠? 야, 지금 아파트가 뭐 1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묻지마 나오냐? 12억 돼 가는데 11억 넘어가는데 84제곱미터 어떻게 묻지마 나오냐? 묻지마 나와요.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 묻지마 나올 때는 서울과 부산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묻지마 나옵니다. 이게 말미에는 그래 같이 올라간다 했죠. 1파동과 5파동은 서울 부산이 겹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부산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미터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부산 파동에 대장주 두 개가 있죠. 삼익빛이 협진태양. 이 두 아파트가 오르지 못하면 다른 아파트도 못 오릅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동래구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있어요. 자, 1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동래구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알려고 하면 뭐를 보면 됩니까? 해안라인에 삼익빛이 협진탕이 올라가야지 얘들도 올라간다는 거죠. 동래구도 올라갑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 개별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뭐 예외가 되겠죠. 진행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삼익빛이 협진탕이 내려가고 있어. 호가 내려가고 있다. 다른 아파트 동래구고 남구고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장과 비대장의 아파트의 차이점입니다. 주도주 아파트와 비주도주 아파트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대세 5파동이죠. 큰 대세 5파동에 소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도주가 뭐냐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끌고 가는 주도주는 두 개 아파트라고 눈에 말씀드렸죠. 그게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바로 삼익빛이 협진태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익빛이 협진태양이 올라가야지 다른 아파트 올라가고 이 아파트 내려가면 같이 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하고 부산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로예요.
마무리하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악재만 받아들인다. 지금 현재. 호재는 아무리 좋은 호재, 투기적 해제가 돼도 서울 아파트는 못 올라갑니다. 내년 말까지. 아시겠습니까?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악재가 나와요. 무슨 막 하여튼 막 지진 나고 전쟁 나고 핵폭탄 터져도 부산 아파트 안 내려갑니다. 2024년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료는 아무 볼 필요가 없어요. 재료를 예측을 할 수 못합니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코로나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예? 저금리죠. 미국이 경제 정책이 뭐 금리를 뭐 내리고 양적 완화하고 FRB가 뭐 어떻게 뭐 금리 뭐 선제적으로 어떻게 뭐 금리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파동만 보시라는 겁니다. 대등수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그 비령물 유감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부산시장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은 경로가 다르다. 이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자, 1파동은 제가 다 말씀드렸다. 뭐 동래구도 오르고 진구도 오르고 뭐 다 오른다. 예. 남구도 수영구도 다 오른다. 그러나 3파동부터 진행되면서 3파동부터 진행되는 3, 4, 5파동부터는 해안라인 독주로 간다. 예, 삼익빛의 협진태양을 필두로 하는 독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3파동에서부터는 완전 양극화가 진행됩니다. 차별화 양극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재료로 유익한 그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